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1승3호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만약 매매했을 경우,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하는 수속 절차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임대 계약을, 아마 일본에 계신 분이 임대 계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임대 계약하고 매매 계약하고의 그 절차를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임대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매매 계약 얘기를 들으면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없었던 부분인데 들어갔구나 라는 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따로 영상을 뭐 하나에 또 하나씩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마다 설명이 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이쪽에다가 그 목차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임대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되면 그 지역에서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런 물건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료를 찾아드리는데, 이 자료를 찾아서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될 것은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관리비야 츠미다 테킹. 츠미다 테킹은 뭐냐면 수선 적립금인데, 맨션마다 지금 총괄적으로 우선 분양 맨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맨션마다 관리회사가 있고, 큰 이제 맨션 한 동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이제 뭐 20년, 30년 되면 뭐 외관을 바꾼다든지 하기 위해서 수선 적립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오너 체인지 물건이라면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될 세금, 뭐 그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등기세는 뭐 얼마 안 하니까 등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요런 게 얼마가 될지를 물건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샀었을 때 내가 매달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고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도 나중에 또 따로 영상, 지금 계략적인 걸 얘기 드리기 때문에 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와 같이 매매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정보를 얻습니다. 두 번째, 조사인데, 이제 그 정보를 얻어서 내가 수익성이라든가 자산성이라든가 수선 비용이라든가 론이 가능할지, 그 다음 매각할 때 가능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조사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회사에서 얘기도 해주지만 그 부동산 회사 얘기해주는 거를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한 번 더 조사하는 게 나을 겁니다. 나중에 특히 이제 그것도 부동산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인지 따라서 틀리지만 신축 매매하는 사람들은 말빨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상담이 와서 저는 그 집 별로 어떤 상담이 왔었냐면 조금 지방인데 그 친구 직장하고는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집 근처에는 이제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축 영화하는 담당이 론도 다 되고 뭐 100% 다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있어서 나중에 임대하기도 좋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상담이 왔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팔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닐지, 본인이 사는 집으로 해서는 괜찮지만 나중에 임대로는 조금 힘들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샀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또 거기다가 한 1, 2년 후로 직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 시내로 바뀌는 바람에 그때 집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외곽이라면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신축, 특히 신축은 비싸니까. 그리고 신축은 사고 나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외곽이라면 추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본인의 수익성과 자산성,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놨을 때 입주할 가능성, 그 다음에 론, 그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매각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본인 부동산도 듣고 본인이 조금 조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끝나고 세 번째 환경인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환경은 이제 꼭 그 주위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집에 대해서, 이 집을 내가 샀었을 때 뭐를 고쳐야 될지, 뭐 고장난 게 앞으로 뭐 중고집으로 살았으면 당연히 고장날 게 생기지만 어느 정도 스판으로 고장이 날 건지, 그 다음에 집에는 물샌데가 비샌데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입주율, 이 집에 지금 이 건물에 몇 집이 비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몇 집이 비어 있는지. 집 주위가 다 임대 물건이 비어 있는 집이라면 이 집, 내가 산 집도 빌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주위가 다 꽉 차 있는 집이라면 내가 산 집도 금방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 주위 환경에 비어 있는 집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비세인대가 없는지. 비세인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적으로 오너 체인지 같은 물건은 안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우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집안 침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동을 살 때, 요거 이제 한 동을 살 때가 많이 저거 하는데, 집안 침하라든가 그 비가 오는 거라든가 입주율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오너 체인지로 그 분양 매매나 샀을 때는 뭐 입주율이야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사니까 문제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 조사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 신청서를 씁니다. 이 신청서는 나는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이제 저기 임대 맨션하고 임대 맨션의 계약과 이 매매 계약의 차이에서는 처음에 임대 맨션은 물건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주의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임대 맨션은 뭐 하루면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작성하지만 매매도 자기가 이 집을 구매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제 임대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얼마까지 금액이라든가 뭐 조절이라든가 그다음 입주 날짜라든가 이 조절이 가능한지를 먼저 이제 타진을 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 매매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 집을 구매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은행 론이 가능한지. 은행 론은 그 상대방 부동산에서 저기 알선해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이 아니라면 본인이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그쪽 부동산에서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알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은행마다 계약서를 안 가져오면 얼마가 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마다 그 설명서를 가져가서 요 집을 만약 계약하게 되면 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간단하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론은
뭐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듯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 따라서 이자라든가 여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수익률에 제가 그 조사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수익률을 내가 이 론을 받아서도 이 수익률이 날지 안 날지를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은행 이자라든가 그다음 내가 매달 갚아야 될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론으로 하실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넣으면서 이제 론도 같이 알아보는데 론에 만약 은행에서 저거 할 경우는 은행마다 약간 틀리지만 대략 한 달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빠른 데는 한 일주일, 2주일에도 나온 데가 있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론이 나왔을 경우 아니면 자기가 현찰로 샀을 경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집에 이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쓴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안 했을 때, 계약을 포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낸 10%의 계약금은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 파는 사람이 포기했을 때, 파는 사람이 계약을 안 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낸 계약금과 그쪽에서 내가 낸 계약금의 분을 또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분을 제가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은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론을 했을 경우 론이 안 나와서 계약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는 계약서에 론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그 론 특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론을 신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론이 통과가 되면 구입을 하지만 론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해약한다. 그러니까 해약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1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론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론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론 계약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론이 완료돼서 그 돈을 지불하면 그때 열쇠와 권리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권리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론을 했을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론을 이용하게 되면 그쪽 은행에서 사용하는 사법서사를 통해 가지고 등기를 하시게 되고요. 이때 사법서사 비용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찰로 샀을 때는 사법서사가 일반적으로 그 등기하는데 사법서사가 하지만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사법서사 맡기는 게 편하고요. 예, 오늘은 그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했었을 때 절차와 계약 진행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임대랑 매매 계약하고 약간 비교를 하자면 우선 물건 정보를 수집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의 주위 환경 조사한다든가, 요거는 보통 임대 같은 경우는 역과 을만의 거리라든가 주위에 슈퍼라든가 이런 건 있는지 뭐 요 정도의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선 필요성이라든가 집안 치마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을 테고 그 임대하시는 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내가 언제 입주할지, 그 다음에 뭐 식기킹 레이킹 조절이 가능한지, 뭐 조금 식기킹 레이킹 조절이 힘들겠지만 그런 조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대하고는 없는 건데 론이 가능할지, 론은 매매에만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뭐 론도 임대도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는 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데 매매 계약은 10%를 내고 잔금을 나중에 주는 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임대 계약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총 금액을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론 계약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인도 같이 대면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임대 계약은 소액이기 때문에 주인이 굳이 오지 않습니다. 오는 케이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이 주인이 오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계약서 그 중개사한테 설명 듣고 작성하고 그다음 그 계약서 주인한테 보내서 계약서 완료가 되면 열쇠 받을 때 보통 계약서랑 같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론 계약은 매매에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완료됐을 때 임대 계약은 열쇠와 계약서를 받는 거고, 매매 계약은 권리증과 물론 열쇠, 잔금을 그때 다 치르고 열쇠와 권리증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임대 계약과 매매 계약 조금 비교해 가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 드렸는데, 나중에 요 하나하나마다 또 별도의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영상 만들 때는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